양주의 한 집, 숨겨진 비극, 그리고 대구의 노래방, 어둠 속 진실. 두 사건이 남긴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양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친모 살인 사건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벌어진 비극을 함께 다루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숨어 있었을까요? 아범의 목소리로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2010년 2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문 앞 20대 청년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에 사는 여성 김 씨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직접 집을 찾은 겁니다. 그동안 무심한 답변이나 콜백 누락은 있었지만 이렇게 긴 침묵은 처음이었죠. 게다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부 동생 23살 오 씨마저 연락이 두절된 상태. 큰아들은 점점 수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고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락을 개방하기로 결심합니다. 잠금이 풀리고 문이 열리자 어머니의 성격답게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숨죽인 듯한 정적 속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충격적인 장면? 침대 위, 이불 아래 사람의 형체가 보였던 겁니다. 더욱이 이불 위로 스며든 붉은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침대 헤드 쪽에도 혈흔이 넓게 튀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놀란 나머지 이불을 젖혔고 그곳엔 이미 숨이 끊긴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 공격을 당한 듯 피가 굳어 있었고 말라붙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건 그녀의 하의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충격에 몸을 떨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출입문, 창문, 베란다 모두 강제로 열리거나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집은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외부인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던 중 침대 아래에서 발견된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 명의 통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만약 강도 목적이었다면 현금을 그대로 두고 갈 리가 없습니다. 이로써 강도 살인의 가능성은 배제됩니다. 시신을 살펴본 결과 두개골이 완전히 손상될 정도로 심한 가격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을 만든 흉기는 피해자 발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가 묻은 망치였는데 길이 약 36cm의 집안 공구함 속 물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서 성폭행 가능성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몸싸움 흔적이나 저항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먼저 망치에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머리 집중 공격은 강한 분노와 원한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집안 구조와 공구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사망은 피해자에 가까운 주변인들에게로 좁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용의자가 떠올랐습니다. 첫째,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55세 남성 김 씨. 둘째, 피해자의 둘째 아들, 23세 오 씨. 연인은 그렇다 쳐도 친아들이 용의선상에 오른 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망 시점은 2월 7일부터 14일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기간 동안 두 명의 행적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우선 연인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했는데 그는 사건 당시 명백히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CCTV 역시 그가 집을 방문한 기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CCTV에 찍힌 사람은 피해자의 둘째 아들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시신에서 성폭행 흔적이 확인된 상황에서 친아들을 용의자로 상정하는 건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둘째 아들은 휴대폰을 초기화해 책상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마치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는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점점 의심은 아들을 향해 짙어져 갔습니다. 경찰은 둘째 아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가 평소 즐겨하던 게임 계정을 추적했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그의 아이디가 지속적으로 로그인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의 한 PC방에서 반복적으로 접속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곧장 해당 PC방 주변을 탐문 수사했고 점차 그의 동선을 좁혀나갔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9일 만인 2월 26일 저녁 오 씨는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그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에 연행되었고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다. 이 짧은 고백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친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은 믿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쯤에서 오 씨의 과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첫 결혼에서 큰아들을 낳았지만 이혼 후 재혼하여 둘째 아들 오 씨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고 별거 끝에 정리되었습니다. 양육을 맡을 부모가 사라지면서 어린 오 씨는 친척집과 복지시설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이 시절 그는 강한 분노와 상처를 품고 자라났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는 잠시 쉼터에서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언젠가 어머니를 죽이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단순한 반항으로 치부했죠. 그 후 14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그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자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쁘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들의 깊은 상처를 보듬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키울 때와 달리 둘째와의 관계는 더욱 삐걱거렸습니다. 게다가 동거남과의 갈등으로 집안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교회로 몸을 피했지만 그곳은 단지 잠시 머무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점점 더 위축되며 성적은 떨어졌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이 무렵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조현병이 발병한 겁니다.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며 사회적 적응이 어려워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그는 외부와 단절된 생활에 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23살이 될 때까지 그의 일상은 오직 게임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너 같은 애를 낳았을까? 그 말은 오 씨에게 또 다른 상처이자 증오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적인 분노로 내뱉은 말이었지만 아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원망과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말이 겹쳐져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조현병이 겹치며 그의 사고는 점차 극단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은 결국 어머니를 향한 살이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수없이 살인을 그려왔고 마침내 실행을 결심했습니다. 2010년 2월 7일 사건 당일 어머니는 늦게 귀가해 새벽녘에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을 위해 식사를 차려주었고 평소처럼 무심히 대화를 나눈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때 오 씨는 작은 방에서 망치를 꺼내 들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깊이 잠든 어머니 위로
이불을 끝까지 끌어올린 그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불을 통해 둔탁한 소리가 연이어 울렸고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미약한 몸부림을 보이다가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망치를 든 손은 오랜 원망을 풀겠다는 광기에 잠식돼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하자 잠시 멈칫하던 그는 이불 틈 사이로 나온 다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억눌렸던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분노와 증오가 섞인 왜곡된 충동이었죠. 그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에도 죄책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때까지 어머니에게 미약하게나마 숨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불로 어머니의 얼굴을 눌러 마지막 숨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숨이 완전히 끊긴 걸 확인한 후 그는 피해자의 발에 피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천황, 천황.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붉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행위는 범행의 잔혹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범행을 마친 그는 거실로 나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넘게 아무 일 없다는 듯 TV를 시청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끔찍한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자유를 느낀 듯 그는 오히려 만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잔소리 없는 시간이 그에겐 오히려 위안이었던 걸까요? 그 후 그는 어머니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곧장 시내로 나가 게임기를 구매했고 다시 PC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루해지면 만화방을 전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신으로 남아있는 그 집을 외면한 채 바깥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큰아들이 집을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피범벅이 된 침실, 이불 아래 어머니의 싸늘한 모습, 그리고 발에 남은 붉은 글씨. 큰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곧이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까지도 범인은 게임과 만화방을 오가며 도피 아닌 도피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은 의정부의 한 PC방에서 오 씨를 검거합니다. 그는 순순히 연행되었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짧고 담담한 그의 말은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친아들이 친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세간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드러난 건 그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현병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범행의 참혹함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잔혹성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친모를 살해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범행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형이 마땅하다. 재판부조차 이렇게 말했지만 심신미약을 이유로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0년 이후 그는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친족 간의 범죄, 특히 친모를 향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국민들은 법의 한계와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붕괴를 뼈아프게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사회에 알려지면서 가장 큰 충격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폐륜이나 살인을 넘어서는 것이었죠. 언론과 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 간 범죄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머니일 경우 더더욱 드러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본인이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이유로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 가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피하기 쉽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만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오 씨의 경우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갈등이 깊었습니다. 부모의 이혼,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그의 마음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이미 선젠가 어머니를 죽이겠다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험 신호는 가볍게 무시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가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조현병은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면서 분노와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적응도 쉽지 않고 고립은 심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갈등이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죠. 하지만 당시 사회는 정신질환의 심각성을 간과했습니다. 2010년 당시만 해도 조현병은 단순한 성격 문제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약물 치료와 꾸준한 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사회 모두 병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가 결국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한 생명이 잔혹하게 쓰러지고 또 한 사람은 인생을 잃게 된 겁니다. 사건을 돌아보면 가장 안타까운 건 예방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청소년기 쉼터에서 드러났던 선마를 죽이겠다는 발언. 그때 전문가와 가족이 함께 대응했더라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그 경고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판부조차도 이 사건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어디까지 책임으로 물을 수 있는가? 이건 법조계의 오래된 논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피해자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해를 외면한 채 가해자만을 배려하는 판결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었습니다. 그가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였죠. 그러나 무기징역조차도 20년 후에는 가석방 심사가 가능합니다. 이 점은 또 다른 불안을 안깁니다.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 말입니다.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재범의 위험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미 한 차례 비극을 만든 그가 또 다른 피해를 만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더 철저한 관리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석방 제도의 허점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정신질환 관리, 가족 간 갈등, 사회적 무관심, 법 제도의 허점. 이 모든 문제가 뒤엉켜 빚어진 참극입니다. 한 개인의 범죄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외면한 틈에서 비극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불쌍하다라는 연민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질환자의 범행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시각도 존재했죠.
하지만 이런 시각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범죄의 무게는 고스란히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떨어집니다. 오 씨의 경우 범행 후에도 죄책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직후 그는 거실에서 TV를 시청했습니다. 잔소리 없는 집에서 마음 편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 이건 그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 일상적인 행동이 오히려 더 큰 섬뜩함을 줍니다. 범행 후 일주일 동안 그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피라기보다는 단순히 밖에서 놀고 싶었던 겁니다. 게임기를 사고 PC방과 만화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 집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잊고 싶다는 듯 현실을 외면한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끝내 그를 붙잡았습니다. 큰형이 집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드러났고 곧이어 경찰에 체포되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숨길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죠. 그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오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언제나 이 논란을 불러옵니다. 엄벌과 치료, 그 사이에서 사회는 늘 흔들려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죠. 재판부조차 사형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신질 환자에게 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 그렇다고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느냐? 양쪽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결국 남겨진 것은 피해자의 억울함과 사회의 불안감이었습니다.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범죄,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죽음이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선 제도와 사회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판결 하나로 끝낼 수 없는 문제였죠. 친족 범죄의 은폐성도 다시 조명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어머니였기에 주변은 더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사건은 세상에 드러나기 힘듭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덮어버리죠. 그 침묵 속에서 수많은 비극이 자라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집안의 불행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사회가 정신질 환자를 관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가족 간 갈등이 외면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의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 노래방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4년 여름, 한 노래방 안에서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한 주부였던 40대 여성. 그녀는 오빠의 노래방 일을 잠시 돕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의 삶은 잔혹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현장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불이 꺼지지 않은 노래방을 수상하게 여겨 들어갔죠. 그리고 곧바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고 그 참혹함에 현장 경찰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신의 훼손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잔혹함을 드러냈습니다. 몸 곳곳이 칼에 찔려 있었고 특히 주요 부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현장은 피로 얼룩진 비극의 공간이었죠. 수사관들은 말 그대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칼과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 환경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DNA 감식 기술이 지금만큼 정밀하지 못했고 CCTV 역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 김 씨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그 충격과 슬픔을 오롯이 마음속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단순히 한 생명을 앗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경찰이 되어 반드시 어머니의 원한을 풀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업에 매진했고 마침내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사건의 기록을 펼쳐 들었습니다. 형사가 된 그는 사건 현장을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노래방 골목을 걸으며 수천 번도 넘게 재구성했죠. 하지만 단서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증거는 사라지고 목격자는 기억조차 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9년이 지난 후에도 사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끝내 진실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미궁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폭행 강도가 일어난 겁니다. 20대 여성이 머리를 수차례 가격당한 뒤 가방을 빼앗기는 사건이었죠. 피해자는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경찰은 모든 담배꽁초를 수거해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4년 대구 노래방 사건의 DNA와 일치한 겁니다. 묻혀있던 미제 사건이 다시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DNA 일치라는 결과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꾸려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CCTV, 통화 기록, 기지국 접속 내역까지 전방위로 확인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 남성이 용의선상에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광수였습니다. 이광수의 행적은 명확했습니다. 2004년 노래방 사건 현장에도 2017년 폭행 강도 사건 현장에도 그가 있었던 겁니다. CCTV와 통화 기록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죠. 경찰은 잠복 끝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처음에 이광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하지만 경찰이 내민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그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범행을 자백하게 되죠. 그러나 그 자백은 더 큰 충격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대구 범어동 노래방 사건. 또 다른 여성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죠. 결국 그는 연쇄 살인범임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성적 욕구, 그리고 분노.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렀고 그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규화의 가능성이 없는 범죄자였습니다. 2018년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반인륜적이었고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다시 누군가를 해칠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충분한가? 많은 이들이 분노했고
유가족은 끝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지만 완전한 치유는 없었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아들 김씨. 그는 끝내 수사본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범인을 검거하며 그의 한을 대신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을 지켜본 경찰들은 이 일을 두고 하늘의 심판기라고 불렀습니다. 13년 전의 비극이 결국 정의로 이어진 것이죠. 범죄자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이 사건은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대구의 한 노래방까지 피해자들의 삶은 끊겼지만 그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관계 속의 상처가 얼마나 큰 비극을 부를 수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갈등, 이웃 간의 불화, 사회의 빈틈. 그 모든 것들이 범죄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사건 이야기, 아범이었습니다.